한국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다양한 공포 썰이 존재합니다. 그중 하나의 이야기를 길게 작성해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픽션입니다. 아무도 살지 않는 낡은 시골집은 늘 음산한 분위기를 풍겼다. 마을 사람들은 저마다 그 집에 대한 좋지 않은 소문을 하나씩 가지고 있었다. 몇십 년 전 그 집에 살던 한 가족이 끔찍한 사고로 인해 모두 죽었다고 한다. 그 이후로 아무도 그 집에 들어가려 하지 않았다. 하지만 나는 항상 그렇듯이 호기심을 주체할 수 없었다. 어느 날 친구들과 함께 공포 영화를 본 후 우리는 즉흥적으로 그 집에 가보기로 했다. 나와 내 친구들 총 4명은 밤이 깊어질수록 거리를 활보하며 잘 보이지 않는 그 오래된 길을 걸었다. 마침내 그 집이 눈앞에 보이자 모두가 잠시 멈추어 섰다. 금방이라도 무너질 것 같은 그 집은 보기만 해도 소름 끼쳤다. 문 앞에 도착하자 나무로 된 문은 생각보다 쉽게 열렸다. 먼지 쌓인 내부는 몇십 년간 아무도 손대지 않은 듯했다. 벽지에서는 한때 밝았을 색깔의 흔적이 남아있었고 바닥에는 계절을 감지할 수 없는 차가운 바람이 불었다. 우리는 휴대전화 불빛으로 벽에 걸린 낡은 액자들을 비춰보았다. 거기엔 이 집에서 살았던 가족의 흐릿한 사진들이 걸려 있었고 그 사진 속 아이들의 눈빛은 어딘가 불안해 보였다. 각 방을 하나씩 둘러보며 우리는 기묘한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분명히 아무도 없는데 방 한 구석에서 무언가가 움직이는 듯한 착각이 우리를 자꾸만 금기된 방으로 이끌었다. 다락방 계단을 발견했을 때 우리는 올려다보기만 하면서도 떨리는 심장을 억누를 수 없었다. 그때 저 멀리서 갑자기 누군가의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튀어나갈까 생각했지만 호기심에 지배된 우리는 계속 다락을 향해 발걸음을 옮겼다. 다락방은 문틈으로 새는 희미한 달빛에 잠긴 채정적에 사로잡혀 있었다. 조심스레 계단을 올라갔지만 매 순간마다 나무가 삐걱거리는 소리가 마치 우리의 발걸음을 경고하는 것 같았다. 다락방에 도착하자 그곳엔 아무것도 없었다. 텅 빈 공간의 유일한 것은 한쪽 모퉁이에 놓여있는 낡은 인형뿐이었다. 인형의 눈동자는 어디에도 맞닿지 않고 허공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 순간 알 수 없는 전율이 등골을 타고 내려왔다. 이상한 기운을 느낀 우리는 서둘러 그 집을 나왔다. 하지만 계단을 내려올 때 갑자기 등 뒤에서 쿵 하는 소리가 들렸다. 놀란 나머지 전부 걸음을 멈추고 뒤돌아보았지만 아무것도 없었다. 가슴이 쿵쿵 뛰는 소리가 귀에 맴돌았다. 밖으로 나와 도망치듯 집을 멀리한 우리는 그날 밤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그 후로도 가끔 그 집에 관한 소문이 들려왔다. 그리고 어떤 괴담에 따르면 그 낡은 집의 다락방에 놓인 인형은 그렇게 혼자가 아니라는 이야기도 있었다. 집의 유리창에 비친 그림자가 다락방의 인형과 함께 나타난다는 소문이 말이다. 몇 달이 지난 어느 날 나는 신문에서 기사를 보고할 말을 잃을 수밖에 없었다. 그 집을 철거하려는 작업을 하던 중 다락방 바닥 아래에서 오래된 해골들이 발견되었다는 것이었다. 그 집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인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마을의 전설은 다시 살아나고 있었다. 새로운 세대의 호기심, 많은 사람들에게 말이다. 그 집은 결국 철거되었지만 여전히 그곳을 지나갈 때면 마치 누군가가 뒤에서 지켜보는 듯한 기분이 들곤 한다. 마을 사람들은 여전히 그 이야기를 새로운 사람들에게 전하며 그 집의 비밀을 풀어줄 사람을 기다리고 있다. 그러나 누가 됐든 간에 그 집의 문을 다시 두드릴 용기를 가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이다. 두 번째 이야기, 한국 인터넷 커뮤니티는 공포 썰의 보고입니다. 이곳에서는 각종 괴담, 도시 전설, 그리고 개인적인 경험담이 넘쳐납니다. 여러 사람들의 경험이 모여 이루어진 이 커뮤니티는 때로는 믿기 힘든 이야기를, 때로는 현실적인 공포를 제공하여 독자들을 사로잡습니다. 다음은 그런 공포 썰 중 하나의 예입니다. 어느 날 한 대학생인 민수는 기말고사를 준비하느라 며칠 밤낮으로 공부를 했고 드디어 마지막 시험을 치르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늦은 저녁 지하철을 타고 한적한 역에 내린 그는 집까지 걸어서 가기로 했습니다. 그날따라 길거리는 유난히 인적이 드물었고 달빛만이 그의 발걸음을 따라 비춰주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가는 지름길은 오래된 주택가를 지나 좁은 골목길로 이어지는 길이었습니다. 평소에는 사람들도 자주 다니는 길이었지만 그날따라 쓰레기통에서 나는 쿰쿰한 냄새와 싸늘한 공기가 민수를 감쌌습니다. 그는 왠지 모를 불안감에 빠르게 걸음을 옮겼습니다. 골목길의 중간쯤에 다다랐을 때 민수는 뒤에서 발소리가 들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의 발걸음에 맞춰 일정한 간격으로 들리는 발소리는 점점 더 선명해졌습니다. 민수는 유리창의 어두운 반사 속에 누군가 자신을 따라오는 것 같은 착각이 들었지만 아무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괴이한 애라고 생각하면서도 그는 불안한 느낌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계속해서 걸음을 재촉하던 그는 골목길의 끝자락에 아주 낡은 주택이 하나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 주택은 거의 폐허가 된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때 민수는 갑자기 누군가의 시선이 느껴져 뒤를 돌아보았지만 거기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의 온몸에는 소름이 돋고 있었습니다. 주택 옆을 지나가려던 순간 그는 문득 창문 한 곳에 희미하게 빛나는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마치 사람의 얼굴 같았습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경고 신호가 울리기 시작한 그는 두려움을 이기지 못하고 결국 집으로 가는 길을 돌아가기로 했습니다.
몇 날 며칠이 지나 민수는 그 일을 거의 잊고 지내고 있었습니다. 다만 그날 이후로 지름길 대신 늘 돌아가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친구들과 술자리를 가진 후 조금 취한 상태로 집으로 돌아가던 중 민수는 다시 그 주택 앞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도 느낌은 똑같았습니다. 누군가가 지켜보고 있다는 느낌, 그 얼어붙는 듯한 차가운 시선. 그는 무의식적으로 창문을 놀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다시 그 얼굴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사람의 얼굴이 아닙니다. 턱없이 창백하고 이목구비가 흐려져 마치 그림자처럼 어두운 형체가 그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민수는 본능적으로 도망쳤습니다. 몇 번이고 뒤를 쳐다봤지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겨우 집에 돌아온 뒤 그는 문을 걸어 잠그고 안정되기를 기다렸습니다. 다음 날 그는 그 주택이 몇 년 전 화재로 인해 사람들이 모두 떠나버린 집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상하게도 주택은 복구되지 않았고 그 이후로 그 집 주변을 지나가는 사람이 급격히 줄어들었다는 이야기가 떠돌았습니다. 민수는 더 이상 그 길을 지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흘러 대학 생활을 마치고 직장인이 되었지만 그날의 경험은 영원히 잊을 수 없는 기억으로 남았습니다. 그날 밤 그가 본 얼굴이 정말 무엇이었는지, 그것이 왜 자신에게 나타났는지에 대안의 답은 여전히 알 수 없었습니다. 민수는 그 길을 피하고 그 경험을 가끔 친구들에게 이야기하며 주의를 주곤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은 말합니다. 그 얼굴은 아직도 그곳에 있을지도 모른다고. 세 번째 이야기. 어느 토요일 밤 서울의 한적한 동네에 사는 대학생 지영은 밀린 과제를 끝내고 휴식을 취하기로 했다. 친구들과의 약속도 없고 집에 혼자 있는 시간이 오랜만이라 그녀는 조금 설렘을 느꼈다. 냉장고에서 맥주 한 캔을 꺼내고 소파에 앉아 TV를 켰다. 채널을 돌리다가 우연히 심령 체험 프로그램을 보게 되었다. 원래 공포물을 좋아하지 않던 지영은 왠지 모르게 이번에는 눈을 뗄 수가 없었다. 프로그램에서는 서울의 한 폐가에 얽힌 이야기를 다루고 있었는데 그 집은 도시 전설로 유명해 방문한 사람들에게 이상한 일이 반복적으로 벌어진다고 했다. 그날 밤늦게 지영은 잠이 오지 않았다. 이상하게도 그 프로그램의 이야기가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다. 마치 그 집이 자신을 부르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결국 그녀는 충동적으로 인터넷을 켰다. 그 집에 대해 더 알아보고 싶은 욕구가 생긴 것이다. 인터넷에는 그 폐가를 방문한 사람들의 체험담이 가득했다. 전등이 깜빡이거나 아이의 웃음소리가 들린다는 이야기, 심지어는 실종된 사람도 있다는 글까지 있었다. 그러나 그녀는 현실감 없는 이야기라고 치부하고 오히려 그 신비함에 끌리게 되었다. 며칠 후 호기심을 이기지 못한 지영은 친구 2명과 함께 그 집을 탐방하기로 했다. 친구들은 처음에 망설였지만 지영의 끈질긴 설득에 결국 동의했다. 세 사람은 늦은 밤 버스를 타고 폐가가 있는 동네로 향했다. 도착해보니 집은 정말로 으스스했다. 달빛에 반쯤 가려진 채 긴 잡초와 잡목이 집의 외벽에 엉켜 있었다. 막상 문 앞에 서자 지영은 얼어붙기 시작했다. 친구들은 농담을 하며 분위기를 풀어보려 했지만 이상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서로를 격려하며 문을 열고 들어갔다. 집 안은 먼지투성이에다가 썩은 냄새가 났다. 주위는 어둡고 플래시라이트만이 길을 밝혔다. 갑자기 지영의 핸드폰이 울렸다. 번호 없음이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지만 아무도 전화를 받지 않았다. 친구들은 긴장된 웃음을 지으며 조명에 비친 그림자를 쳐다보았다. 더 깊게 들어가자 갑자기 지영의 머리카락이 삐쭉 섰다. 방 한 구석에 작은 그림자가 보였기 때문이다. 플래시라이트를 비춰보니 그곳엔 오래된 인형이 있었다. 이상하게도 마치 누군가 계속 여길 지켜보는 것 같았다. 남자친구가 인형을 들어 올리자 갑자기 주변의 온도가 급격히 떨어졌다. 동시에 지영의 핸드폰이 다시 울리며 이번에는 메시지 알림이 왔다. 메시지를 확인하자 도망쳐 라는 한 단어가 화면에 뜨았다. 놀란 세 사람은 급히 집을 빠져나오기 시작했다. 그러나 문 쪽에 다다랐을 때 문이 저절로 닫히며 잠겨버렸다. 패닉 상태에 빠진 그들은 재빨리 창문으로 향했다. 다행히 창문은 쉽게 열렸고 그들은 집을 탈출할 수 있었다. 집 밖으로 나온 직후 그들은 다시 핸드폰을 확인했다. 방금 전의 메시지는 어디에도 없었다. 결국 그들은 집으로 돌아가 버스에 올랐고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다시 일상으로 돌아왔다. 그러나 그날 이후로 지영은 밤마다 누군가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느낌에 시달려야 했다. 그리고 집 앞을 지날 때면 자신도 모르게 발걸음을 재촉하게 되었다. 마치 그 집에서 무언가가 따라온 것만 같았다.